한국은 무조건 25%,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실시하면서 한국에 엄청난 관세를 붙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큰 만큼 한국이 큰 타격을 입고 미국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거란 생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정치인들의 의도와는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를 반대한 건 미국인들이었는데요. 한국 자동차 관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건물 3층 제임스 웨버 의원실의 늦은 오후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저는 에린 카터. 이곳에서 5년째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IRA 개정안 관련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다음 주 청문회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안, 정식 명칭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웨버 의원은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이었고 저는 그의 정치적 신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무엇보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불공정 거래에 맞서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옳다고 믿었어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정책연구팀 회의에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한국은 어차피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엔진 기술도, 반도체도, 심지어 디자인조차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조건에 맞춰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제 동료들은 한국 브랜드를 일종의 운 좋은 사례 정도로 여겼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진짜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브랜드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싸고 실용적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가 자주 인용하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미국 시장의 관대함 덕분이었다는 거죠. 미국이 무역 장벽을 낮춰주고 기술 이전을 허용해주고 심지어 군사 동맹까지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식의 논리였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 산업이 어려워졌다면 당연히 그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법안 173페이지 하단 모서리에 연필로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웨버 의원의 악필로 휘갈겨 쓰인 메모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대, 기아 견제 대상 점유율 19.7%.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포드 그리고 GM 모두 한국보다 점유율이 낮음이라고 말이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너무 빨라 막아야 함.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19.7%라는 숫자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그 한국 브랜드들이 어느새 미국 1위 브랜드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한국 차를 무시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미국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뜩였어요. 지난 몇 달간 진행된 수많은 회의들과 업계 로비스트들과의 만남, 그리고 법안 작성 과정에서 오갔던 대화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공공연히 말해왔던 미국 보호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타겟은 따로 있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자국 산업 보호라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선제 공격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밀하게 계산된 견제였죠. 법안 통과는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상원에서 67대 33으로 하원에서는 278대 157로 압도적인 표차였죠. 저는 그날 밤 의사당 복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배를 들었어요. 웨버 의원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참모들은 이미 다음 선거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축 파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놈들이 이제 정신 차리겠지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어차피 미국 시장 없으면 그들도 끝이라며 웃어댔어요. 자동차 업계 로비스트인 리처드 하몬드는 샴페인 잔을 들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목매고 사는 나라야. 엔진과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 동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은 우쭐해 있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70년간 혈맹이라고 불러온 관계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으니까요. 언론의 반응도 예상 범위 내였어요. CNN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드디어 찾은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좀 더 신중한 톤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석이 줄을 잃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디트로이트 자동차 분석가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누린 혜택은 사실상 미국의 관대함 덕분이었다. 이제 공정한 경쟁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방송 패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자동차는 결국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해온 브랜드이고 관세가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 항해 성명이나 WTO 제소 발표, 최소한 외교적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는 단 한 줄짜리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관련 법안의 통과를 확인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황해서 반응이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역시 작은 나라들은 대응할 카드가 별로 없지라는 식의 반응들이었어요. 웨버 의원실의 선임 정책 보좌관인 스티브 밀러는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우리한테 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할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국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한국 관련 질문이 나오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반복했죠.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5년간 국제통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봐온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중국은 즉시 반박 성명을 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멕시코까지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한국만 조용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주요 언론사들의 영문 기사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들의 보도 톤이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분노나 실망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분석 기사들이 줄을 잃었죠. 심지어 어떤 기사는 이번 기회에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침묵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법안 시행 첫 주 월요일 아침 제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시장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된 관세 세부 시행령의 여파였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관련 주식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하락 지속.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정규장이 열리자 한국 자동차 주식들은 더욱 급락했어요. 장 초반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 조금 회복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11%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웨버 의원실 분위기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봐라, 시장이 정직하게 반응하잖아. 다른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드디어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야 현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저 역시 그 분위기에 동조했습니다. 사실 내심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혹시 로비를 위해 워싱턴으로 사람을 보낼지도 궁금했고요. 지난 몇 년간 봐온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 폭락 이후 사흘째 되는 날, 한국 자동차 주식들이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떨어진 주식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반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관련 부품 업체들까지 동반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미국 자동차 주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 자동차 주식들의 주가가 빠지고 있었죠. 시장이 완전히 우리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장 분석가들의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골드만 삭스의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멕시코 생산 능력과 유럽 시장 확장 전략이 시장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현대차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미국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관세에 대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업계 전문지들을 뒤져봤어요. 그때 발견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2년 전부터 멕시코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었고, 기아는 유럽과 인도 생산기지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북미 시장용 차량도 상당 부분을 멕시코에서 생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침묵은 당황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대응책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말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한국 자동차 주식의 갑작스러운 반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토요일 아침의 의사당은 평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평소 북적거리던 로비도 조용했죠. 저는 이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주 동안 쌓인 각종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빨간색 기밀 도장이 찍힌 봉투였습니다. 발신처는 상무부 산업통계청이었죠. 평소 같으면 월요일에 검토했을 텐데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봤어요. 첫 페이지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IRA 자동차 관세 시행 관련 국내 제조업 영향 분석 비공개 청문회 제출용.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예상 범위 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관세 효과, 수입차 가격 상승률, 소비자 반응 예측 등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7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내 자동차 관련 고용 현황, 한국계 기업 협력업체 포함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표가 있었거든요. 엘라베마주 현대차 몽고메리 공장 관련 일자리, 직접 고용 3,200명, 협력업체 고용 12,800명, 조지아주 기아 웨스트포인트 공장, 직접 고용 2,900명, 협력업체 고용 11,400명. 저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총 3만 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자동차를 견제하려고 만든 법안이 결국 미국 노동자 3만 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지역별 상세 분석이 나와 있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의 의존도가 심각했어요. 엘라베마주 러셀 카운티의 경우 지역 제조업 일자리의 47%가 현대차 관련이었고 조지아주 트루프 카운티는 52%였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이전한다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논의되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급히 지난 몇 달간의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2달 전에 작성되었던 것이었어요. 법안 상정 한 달 전에 말이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 분석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겨냥해서 만든 법안이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그 자리를 미국 기업들이 바로 메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산 설비, 공급망,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어서 이들이 빠지면 미국의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버지니아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 그날은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던 미국의 이익이 사실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웨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어요. 에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웨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장인 된 로버츠였어요. 저는 그와 5년간 함께 일하면서 그의 목소리 톤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날의 목소리는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지역구에서 워싱턴으로 전화를 거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월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관례였어요. 현대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 댄의 목소리는 더욱 침중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말이야. 혹시 시간 있으면 통화 좀 길게 할 수 있어? 저는 책상 서랍에 넣어둔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혹시 그 보고서와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중에 알라바마 스틸 파브리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 거기서 차체 부품을 만드는데 어제 직원들한테 일시해고 통보가 나갔다고 해. 현대차에서 주문량을 30%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야.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방금 본 보고서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30%면 140명이었죠. 그때는 더 심각한 게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통보를 받고 있다고 했죠. 헌터스빌의 오토 글래스 테크놀로지는 50명, 모빌의 파워트레인 컴포넌츠는 80명,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270명이 넘는 숫자라고 전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것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270명이라는 건 270개의 가정, 아마도 800명의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였죠.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현대차 본사에서 생산 계획을 조정한다고 했다는 거야. 관세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일부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근데 에린, 여기가 문제야. 댄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야. 지난 선거에서 웨버 의원에게 투표한 사람들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미국을 위한다며 만든 법안이 정작 우리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던 거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한국 기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역 언론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 있어. 댄이 덧붙였습니다.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에서 기자가 연락 왔고 버밍햄 뉴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게 터지면 상당히 곤란해질 거야.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엘라베마는 웨버 의원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어요. 특히 제조업 지역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그의 든든한 표밭이었죠. 만약 이 사람들이 웨버 의원의 정책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정치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었어요. 현재 웨버 의원께는 보고하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했어. 너한테 먼저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려고 했거든. 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 관세가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줄은 알았지만
그게 우리 지역 일자리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의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정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우리는 눈앞의 정치적 승리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일단 지역 언론 대응은 보류하세요. 월요일에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해고 통보를 받는 업체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발등을 찍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웨버 의원실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댄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의원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사안은 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논의했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웨버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웨버 의원뿐만 아니라 수석 보좌관인 스티브 밀러와 홍보 담당 제니퍼 윌슨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제니퍼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스티브는 신경질적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웨버 의원이 저를 보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지역구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엘라베마 현지 언론에서 현대차 협력업체 해고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일면에 실렸다는 것이었죠. 스티브 밀러가 신문 기사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헤드라인은 관세 정책의 역설, 한국차 견제가 미국인 일자리 위협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해고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제니퍼 윌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CNN, MBC,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웨버 의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증거이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은 웨버 의원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말에 발견한 상무부 보고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웨버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정보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유되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저는 보고서가 비공개 청문회용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아마도 일부 고위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티브 밀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숨겨진다면 의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을 지키려고 만든 법안이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을 해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제니퍼 윌슨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권자들이 분노할 텐데 그 화살이 웨버 의원에게 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접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만든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밀러가 제 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든 정책인데 왜 한국 기업들 편을 드느냐고 따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상론보다는 실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웨버 의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성급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의 의견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모두가 같은 사실을 보고 있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한국 측의 공식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성명이나 기업들의 입장 표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한국 묵묵부답 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라고 보도했어요. 마치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묘사했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제가 국제통상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먼저 눈에 띈 것은 유럽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유럽 수출량이 지난 분기 대비 23% 급증했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건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각각 30% 이상 증가했어요.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철수한 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현대차가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의 생산 능력을 50% 확대한다는 발표가 조용히 나왔어요.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업계 전문지에는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 업계 분석 보고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골드만 삭스의 분석 리포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내용을 보니 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관세 시나리오에 대비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1년부터 멕시코, 체코, 터키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어요. 기아는 슬로바키아와 인도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고요. 이런 투자들이 모두 미국 시장 다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배터리 공급망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산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호주, 칠레, 콩고 등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는 중국산 원자재로 대체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였습니다. 자체 반도체 개발,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 구축, 심지어 배터리 재활용 기술까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 개발들이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속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준비된 대응이었던 거죠. 이들은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미국 없는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간단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움직임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메모를 웨버 의원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상황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금요일 오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라베마 지역 신문인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의 기자였어요. 알라바마 스틸 파브리케이션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다며 웨버 의원실의 입장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답변은 홍보 담당자를 통해 달라고 말했지만 기자는 개인적인 견해라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정책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을 예견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을 피했지만 그 통화 이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연락들이 이어졌어요. CNN의 정치부 기자가 연락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심지어 대학 시절 친구인 제시카까지 연락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제시카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업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연락들이 있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온 직접적인 연락들이었죠. 해고된 노동자의 아내라고 밝힌 여성이 웨버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이 15년간 현대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웨버 의원이 만든 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국 회사를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적절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절실한 호소였거든요. 지역구 사무소에 댄 로버츠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의원 사무소로 직접 찾아와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웨버 의원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노동자가 댄에게 한 말이었어요. 한국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문제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국 회사는 15년간 성실하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는데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괜한 싸움을 벌여서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주말에 고향인 버지니아로 내려갔을 때 대학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가 국회에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최근 이슈가 화제로 올랐죠. 한 친구는 정말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거냐고요.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형이 조지아 기아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최근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해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친구는 제게 정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도 되는 거냐고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나 정치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있었겠지만 친구로서 한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미국을 위한다며 만든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월요일에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 위에는 더 많은 연락처 메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기술적인 해명이나 정치적인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불편했고, 거짓을 말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의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전화와 연락들 때문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시간에 밀린 업무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출입구 주변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웨버 의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다가 창문 밖을 내려다봤는데 그때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의사당 건물 앞 계단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플래카드와 현수막이었죠. 저는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내용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현수막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차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무너졌다. 관세 정책의 피해자는 미국 노동자. 웨버 의원 책임져라. 마지막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들이 웨버 의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급히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스티브 밀러와 제니퍼 윌슨이 도착해 있었고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웨버 의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스티브 밀러가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어젯밤부터 엘라베마와 조지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현대차나 기아 관련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약 150명 정도가 모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윌슨은 언론 대응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미 지역 방송국들이 현장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CNN과 MBC도 취재진을 보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전국적인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어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도 있었고 나이든 남성들도 보였어요.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온 것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들고 있는 피켓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15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간단한 문구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스티브 밀러가 경비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건물 내부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니퍼 윌슨은 웨버 의원이 도착하기 전에 대응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위대와 만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입구로 들어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언론 인터뷰를 할 것인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웨버 의원이 시위대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지 제안했어요. 이들은 의원의 지지자들이었고 정당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밀러는 지금 만나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서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즉석 발언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아니었어요.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었고 웨버 의원을 믿고 지지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의 진짜 얼굴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웨버 의원은 직접적인 만남을 피했죠. 그날 오후 시위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서 관련 뉴스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뤘어요. CNN은 미국 관세 정책의 역설적 결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MBC는 한국차 견제가 불러온 미국 일자리 타격이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정말 큰 파장은 전통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 자동차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종종 봤었는데 그날 우연히 구독하던 채널 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채널명은 오토 리뷰 아메리카였고 구독자 50만 명 정도의 중견 채널이었습니다. 동영상 제목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부가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국차 관세의 진실임이 조회수가 8만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업로드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진행자인 마이크 톰슨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15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했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를 타봤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한국 차를 선택했는지 아냐고. 품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차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2015년 현대 소나타, 2018년 기아 스팅어, 그리고 최근에 산 현대 투싼. 각각의 차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장이 거의 없었고 AS도 만족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미국 소비자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각 브랜드별 품질 평가, 고객 만족도, 그리고 리세일 밸류까지 상세하게 비교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앞서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 차가 정말 품질이 떨어진다면
관세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요. 품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래서 관세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씩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정부가 우리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국차 타본 사람이면 품질 알 텐데. 이건 소비자가 아니라 대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자동차 유튜버들도 비슷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대형 채널에서는 진행자가 실제로 현대차 대리점을 방문해서 영업사원과 인터뷰를 했어요. 영업사원은 최근 관세 발표 이후 고객들의 반응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관세 부과 전에 빨리 사려고 하고 다른 일부는 관세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하는 질문은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는 것이었죠. 그 영업사원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차의 품질이나 가격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차를 선택할 권리가 왜 제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너무나 합리적이었거든요.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왜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면 왜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관세로 막으려고 할까요? 여론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영상들의 파급력을 목격한 후 저는 직접 한국 측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나 언론 보도가 아닌 실무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마침 제가 아는 통상 전문 변호사가 한국 기업들과 자주 일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의 연락과 조율 끝에 워싱턴 듀폰 서클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상대방은 현대자동차 북미 법무팀에서 일하는 최정훈 과장이라고 소개받았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식당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와 차단된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어서 우리 이야기를 신경 쓸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적절한 장소였죠. 최 과장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평소 의회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는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물론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빼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과장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세요? 저희는 이미 플랜 B를 돌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IRA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3년 전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최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시기나 방식은 몰랐지만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설명해줬어요. 첫째는 생산기지 다변화였다고 했습니다. 멕시코, 체코, 인도 등 여러 지역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것이었죠. 둘째는 공급망 재편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시장 다변화였습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왔다고 했어요. 심지어 최 과장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어요. 자체 반도체 개발,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 심지어 자율주행 기술까지 내재화를 추진해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거죠.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계산을 마친 거라는 그의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최 과장은 당분간은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생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어요. 시장은 결국 품질과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정치적 개입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미국 소비자들이 다시 선택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최 과장이 저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회사 공개 자료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라고요. 한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 상대방은 이미 다른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2025년 1분기까지 멕시코 공장 가동 시작. 2025년 상반기까지 공급망 전환 완료. 2025년 하반기까지 유럽 시장 확장 완료. 모든 것이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계획이 우리 법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최 과장이 했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계산을 마쳤다는 것은 단순히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관세라는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 무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압박 자체가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사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회 청문회장 밖에서도 시위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엘라베마뿐만 아니라 조지아, 심지어 미시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았어요. 현수막도 더 많아졌고 내용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웨버 의원, 우리 목소리 들어라. 관세가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달라. 가장 눈에 띄는 현수막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차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지킨다며 만든 정책이 정작 미국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있었거든요. 제니퍼 윌슨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웨버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15%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의 하락폭이 컸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언론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웨버 의원이 회의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로 어두웠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야.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굴복하거나 최악의 경우 조용히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보다 우리를 더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니퍼 윌슨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책 수정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집을 부릴수록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시위와 언론 보도, 그리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모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무부의 비공개 보고서, 최 과장에게서 받은 문서, 언론 보도, 그리고 시위 현장의 목소리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보니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정책이 실제로는 우리가 보호하려던 사람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작 한국은 이미 우리의 압박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지만 결국 가장 직설적인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관세가 자른 건
우리가 지키려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상황 요약을 적었어요. IRA 개정안의 목적과 실제 결과 사이의 괴리를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입량은 12% 감소했지만 미국 자동차 관련 일자리는 오히려 8,300개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를 포함했어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예견 가능했던 부작용들을 다뤘습니다. 상무부 보고서에서 이미 경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정보가 있었지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대응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최 과장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다는 사실을 정리했어요. 우리의 압박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방향의 전환이었어요. 관세 중심의 압박보다는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너무 직설적인가 싶기도 했지만 상황이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변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보고서를 웨버 의원에게 제출했어요. 평소처럼 보좌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습니다. 웨버 의원은 제목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확인한 모든 사실들이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답했어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웨버 의원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첫 페이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네. 그의 목소리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 시장의 변화, 그리고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를 놓쳤다고 설명했어요. 웨버 의원은 한참 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응 전략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며 새로운 판을 짜야겠다고 했죠. 그렇게 보고서 제출 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한국 측과 협력해야 한다는 칼럼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댄 로버츠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밝은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며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댄이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라바마 스틸 파브리케이션에서 공장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해고됐던 직원들 중 30%가 복귀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당장은 임시직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헌터스빌의 오토 글래스 테크놀로지와 모빌의 파워트레인 컴포넌츠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복구는 아니지만 최소한 추가 해고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본사에서 생산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멕시코 공장 가동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분간 기존 협력업체들을 더 활용하기로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댄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지역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떤 변화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댄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내용은 웨버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건부 지지였지만요. 성명서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다고 했어요. 웨버 의원이 진심으로 지역 일자리를 지키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방법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더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계속해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노동자가 지역 신문에 기고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15년간 현대차 부품을 만들어 왔는데 한국 회사가 얼마나 좋은 파트너였는지 설명했다고 해요. 기술 교육도 지원해줬고 안전관리도 철저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존중해줬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댄이 말했어요. 정치가 비즈니스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어요. 댄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메모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한국의 침묵에 대한 당황, 시위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된 순간까지 가장 큰 교훈은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든 정책이 잘못됐을 때 결국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엘라베마와 조지아에서 올라온 노동자들, 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한 리뷰어들, 그리고 진심 어린 항의의 목소리를 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였죠.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희망적인 소리였어요. 이제 더 이상 쉽게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기업을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